네, 안녕하세요. 이별의 알릴레오 37회, 네,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지난주하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좀 강의 때문에 바빴습니다. 근데, 또 강의 규제도 만들고, 음, 아직, 네, 많이 익숙하지 않은 또 강의도 하느라고, 네, 거기다 에너지 쓰느라고, 네, 이별 알릴레오를, 네,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제 끝났고요. 네, 오늘 좀 시간이 나서, 네,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브일 알릴레오 38번째 시간에 저희는 가설, 가설이 무엇인지 또 가설의 종류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고 그 각각의 개념이 무엇인지 저희가 짧게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의 수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이렇게 쉐어를 하는 이유는 이 화면에 제 얼굴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쉐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 했던 거를 약간 복습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모집단이 있고요. 네. 그래서 모집단이 있고 이 모집단에 이제 자료들이 있죠. 특히 저희는 제가 진행할 거는 주로 이제 양적인 자료에 대해서 많이 나올 건데요. 이 양적인 자료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죠. 모집단의 양적인 자료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집단의 데이터를 저희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돈을 많이 내고 시간을 많이 써야 돼서 그렇다면 모집단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을 가장 잘 닮은 이거 하기 전에요. 모집단을 모르는데 이 모집단에 대해서 일부의 데이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부의 데이터에 근거를 해서 이 모집단에 대해서 모르지만 입장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 중에 하나가 기무가설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집단에 대한 입장이고, 이걸 좀 더 구체화하면 모수에 대한 입장, 이걸 좀 더 구체로 하면 모평균에 대한 입장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대립가설과 구분하기 위해서 기존의 입장이라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동일하게 모집단의 입장이고요. 이 부분을 구체한 게 모수에 대한 입장이고요. 이 모수를 좀 더 구체화한 게 모평균에 대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부분이죠. 모집단에 대해서. 그러면 기무가설을 갖게 된 이런 입장을 갖게 된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이 모집단의 일부의 데이터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대립가설을 가지게 된 기존의 입장과 다른 새로운 입장을 갖게 된 그런 것도 보면 이 모집단에 대한 또 일부의 데이터를 만난 거죠. 그럼 이 데이터로 볼 때는 기존의 입장과 다른 새로운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가설은 모집단에 대한 입장, 그걸 구체한 게 모수,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수많은 숫자들을 통틀어서 모수라고 하고요. 그 수많은 모수 중에서 특별하게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모집단의 평균이죠. 그래서 이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입장, 이걸 가설이라고 했고요. 기무가설은 그 입장에 대한 기존의 입장,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새로운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입장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죠. 그리고 두 가지 입장이 다르죠. 그러면 입장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냐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네, 갈등이 생기면 힘들어지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힘든 거를 해결하고 싶죠. 네, 해결하고 싶죠. 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생에서도 힘들 때를 보면 입장이 하나가 있을 때는 힘들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취업이라고 한다면 A라는 회사밖에 취업하지 되지 않았다. 그럼 A라는 회사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거 하나만 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쉬운데 만약에 두 군데가 됐다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회사를 가면 돈은 많이 주는데 일이 힘들고 B 회사를 가면 돈은 적게 주는데 뭐 일은 편하고 이런 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고민을 하죠. 그럼 과연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자기한테 더 행복하게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돼서 이제 힘들어질 때가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 이제 입장이 다를 때 이럴 때 참 많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보통 현실에서는 힘이 센 사람 쪽, 힘이 세거나 힘이 센 기관이거나 이런 쪽의 입장을 많이 이거 기무가설을 따라간다는 건 아니고요. 보통 힘이 센 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 통계에서는 힘이 센 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 모집단을 요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할 만한 표본을 뽑습니다. 이제 표본을 뽑을 때 예를 들면 이 기무 가설을 주장하는 쪽과 이 대립 가설을 주장하는 쪽이 합의할 수 있는 표본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표본을 뽑자 이런 것도 합의가 돼야 되겠고요. 그런 합의 하에서 이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해주는 표본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으로부터 요 지금 관심 있는 양적인 자료에 대해서 동일하게 여기서도 양적인 자료를 일부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공을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모집단의 평균에 관심이 있다 한다면 이 모집단의 평균은 모르죠. 그런데 모르지만 이 평균에 대한 입장을 갖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무가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평균이 170이에요 라고 할 수 있고요. 대립가설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170 그거는 옛날이고요. 지금 요즘은 평균이 170보다 커졌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입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이 표본에서 이 양적인 자료를 구하고 이 양적인 자료에서 지금 모집단의 평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표본에서는 이 표본의 평균을 관찰합니다. 이게 X바가 표본의 평균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표본에서 과연 어떤 X바를 만나면 이 X바는 과연 기무가설을 지지하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과연 어떤 값을 만나면 이 값은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건지 이것도 또 기무가설을 주장하는 쪽과 이 대립가설을 하는 쪽에서 합의가 있어야겠죠. 어떻게 개념이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모집단에 관심 있는 거는 뮤인데 이제 기무가설은 예를 들어서 뮤는 170이에요 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대립가설은 뮤는 그전보다 커졌어요 라는 이런 입장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집단이고요. 이 합의하에 뽑은 표본이 되겠죠. 이 표본으로부터 우리는 X바를 구하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떤 X바를 만나면 이 X바를 보고 저희는 결론적으로 기무가설, 기존의 입장이 맞다 또는 어떤 값을 만나면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결정을 해서 입장을 하나로 정리를 하는 거죠.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과연 어떤 값을 만나냐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로 저희는 요 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많이 만날 건데요. 여기는 사실이고요. 네, 사실에서 바라보는 거고, 이거는 표본의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색깔이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기무가설이 참, 또 하나는 대립가설이 참. 예. 그래서 여전히 평균이 170이라는 기존의 입장이 맞거나 또는 새로운 기존보다는 커졌다는 대립가설. 이게 맞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모집단을 다 못 봤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설 검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표본에 관찰한 값을 가지고 저희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정을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여기도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이 표본의 데이터를 보니까는 기무가설이 맞아요. 즉 기존의 입장이 맞아요 라고 결정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대립가설이 맞아요. 새로운 입장이 맞아요 라고 결정을 내리겠죠.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모르지만 만약에 사실이 기무라고 한다면 요 의사결정을 잘 보시면 사실은 기무인데 이 데이터를 보고 기무라고 결정 내렸어요. 그럼 여기 칸이 되겠죠. 여기 칸을 잘 보시면 어때요? 이 사람의 결정은 잘 된 걸까요? 사실은 기무가 참인데 데이터를 보고 기무가 참이에요 라고 결론 내렸다면 이 의사결정은 잘한 겁니다. 네, 오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쪽에 보시면 사실은 대립이에요. 요 평균이 170보다 커졌다라는 게 이게 맞는데 이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표본에 나온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 표본을 가지고 결정을 짓는데 대립가설이 맞아요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대립가설이 참인데 의사결정도 대립가설이 맞다고 한 거죠. 그러면 이 의사결정도 뭐가 되냐면 오케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뭐예요? 사실은 기문데 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표본의 결과를 보니까 대립이 참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대립이 참이라고 했다. 사실은 누군데요? 사실은 기문데 결론은 대립을 냈다는 거죠. 그럼 이 의사결정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에러라고 합니다. 의사결정이 이제 에러가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사실은 대립인데 이 표본에 나온 결과를 볼 때는 기무가설이 맞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무가 참여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도 뭐가 되냐면 의사결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가 되겠죠. 여기도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기무가 참인데 대립이 맞다라고 의사결정한 오류를 뭐라고 하냐면 알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립이 참인데 기무가 참이라고 의사결정한 오류를 베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학 책에 보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제1종 오류, 그 다음에 이거를 영어로 type 1 error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 베타에 해당되는 걸 뭐라 하냐면 제2종 오류, 영어로는 type 2 error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표본에서 과연 어떤 데이터를 만나면 우리가 기무로 갈 거냐 대립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요 할 수만 있다면 요 알파의 오류와 요 베타의 오류를 가능하면 작게 해주는 그 표본의 결과를 가지고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알파도 0이고 베타도 0인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 알파가 0에 점점점 가까워지면 이 베타라는 오류는 점점 커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반대로 알파가 아니 베타라고 하죠. 베타가 점점점 0에 가깝게 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엔 알파가 커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알파가 작아지면 네, 이렇게 베타는 네,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알파가 커지면 네, 반대로 베타는 작아지는 마치 시소 게임이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이런 시소 게임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쪽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너무 다른 쪽이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이 많은 고민을 해서 그리고 요 알파와 베타 중에서 어떤 오류를 더 중요할까 이걸 좀 했는데요. 통계 쪽에서는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기무 가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입장을. 그래서 기존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기존의 입장이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가 있다면 두 개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요 알파의 오류를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알파를 0으로 만들면 베타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거의 합의점이 알파를 0.0으로 두는 그래서 알파가 요거일 때 베타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는 아마 그런 합의점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본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표본에서 표본에서 어떤 값을 만나냐면 사실은 우리가 대립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기무인데 결론을 대립이 맞다라고 하는 이런 오류를 최대 요 정도만 허용하자라는 거죠. 즉 이거는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5%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대립이 맞다라는 이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최대 5%만 허락해주는 그 표본값 그런 표본값을 만나면 그 표본값을 기준으로 기무가 맞다, 대립이 맞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기무 가설을 지지하는 사건이다, 대립 가설을 지지하는 사건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를 통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의 수준. 네. 요즘 최근에 유의 수준을 쓰지 말자.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네. 많은 부분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라는 거 뭐냐면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의 입장이 있는데 과연 표본에서 어떤 값을 만나면 이 표본에 되는 기무가설을 지지하는지 대립가설을 지지하는지 이걸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게 보시는 분의 얼굴을 보면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지 느낄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분포와 함께 과연 유의 수준이 또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는 다음 차시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EV를 알릴레오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